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30 위아다 우리가 간담회 고민상담소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상임선대위원장 서지연입니다. 박수! 네, 본 프로그램은 지금 청년 세대들의 고민을 함께 들어보고 해결책을 소확행 공략을 통해서 찾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중요한 네 번째 시간의 주인공이십니다. 오늘의 고민 상담자분들을 다시 한번 박수로 맞아주시겠습니다. 박수! 네, 이렇게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시작하기에 앞서 간략히 저희가 먼저 참여하신 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에이블 소지영 대표님, 그리고 디에이블의 김보희 팀장님, 그리고 주식회사 포포포의 정유미 대표님. 환영합니다. 자기소개 간략히 한 분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성건강관리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운영하고 있는 디에이블 대표 소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같은 회사에서 대표님하고 근무하고 있고 1대1로 난임자를 현장에서 만나고 코치하는 김보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포 여성의 대리점 정서적 자리를 맡는 임상이고요. 포포의 정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어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의 실험실을 찾아주신 고민이 있으실 텐데요. 한 분씩 지금 우리가 원하는 대한민국, 나의 고민을 좀 나눠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희 소지영 대표님부터 할게요. 네, 실제로 이제 저출산 개선을 위해 난임자들을 위한 다양한 공약들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들이 어려운 것은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이 정말로 어려움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논의가 됐던 자리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하려고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팀장님. 네. 저는 현장에서 난임자들 대상으로 직접 소통하고 만나다 보니까 그분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보면 계신 분들보다 더 가깝게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그런 난임자들의 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직접 전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활용합니다. 그리고 우리 포포포 정유미 대표님 부탁드릴게요. 저는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되면서 결혼 이주 여성분들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경력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여성들 쪽에서 알아보고 싶어서 네, 세 분 다 너무 환영합니다. 오늘은 난임과 결혼 이주 여성까지 어떻게 보면 여성과 가족의 삶에서 애프터케어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일 것 같아요. 우선 난임에 관한 주제는 우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소확행 공약으로도 이번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바로 31번째 소확행 공약인데요. 난임 부부의 시술 부담을 낮추고 정서적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라는 메시지로 함께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부부 7쌍 중 1쌍이 난임 문제를 겪고 있다라는 부분에 주목을 했고요. 난임 부부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 고통, 경제적 부담, 정신적 고통까지 국가가 담당하겠다라는 의미로 취지로 만들어진 공약입니다. 이 소확행 공약을 살짝 톱어보자면 첫 번째, 체외 수정 시술별 복잡하게 나뉘어진 지원 금액, 횟수 등을 간소화해 총 지원 회차 내에서 자유롭게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과배란 유도제 같이 꼭 필요한 약제비 등에 대한 보험 급여화를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난임 조기검사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난임 부부들에 대한 정서, 심리적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라고 만들어져 있어요. 아쉽게 아직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경력단절 문제나 여성의 경력단절 관련된 소확행 공약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소확행 공약을 들어보셨을 때 혹시 이 공약, 정책과 지원으로서 활용 가능하다에 대한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가능하다 O, 안 된다 X, 추가 의견 플러스 준비해 놓은 팻말이 있습니다. 그 팻말을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입니다. 가지고 계신 그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세 분 다 추가 의견을 주셨어요. 거기에 대한 이유를 한 번씩 여쭤봐도 될까요? 우선 소지연 대표님. 네, 실제로 그 경제적이나 심리적인 지원을 강화한다라는 건 굉장히 좋은 정책이 맞습니다. 근데 이 난임이라는 것은 이제 단편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나아가서 통합적인 관점의 그런 정책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마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이고 통합적인
케어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겠다고 하셨고요. 저희 정유미 대표님께서는요. 저도 5단년 경험을 많이 했는데 사실 목적과 이런 것들을 넘어서 계속해서 운영을 이어가고 있는 부분이 현에서든지 연합국이나 경제의 방안을 풀어가라고 하는 시점에서 지역으로 갈수록 그런 부분들이 많이 펼쳐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0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지역의 경제 조성을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네, 좋습니다. 오늘의 발표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오늘의 시간을 위해서 오늘 우리 함께 해주신 고민 상담자분들이 발표 자료를 직접 준비해 오셨어요. 그 시작으로 바로 우리 DA블의 대표님이시고 팀장님이신 두 분의 발표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실제로 저희 회사는 난임자를 대상으로 케어 코칭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케어 코칭을 일상생활에서 라이프 케어 관리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코칭의 결과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 팀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부분이고요. 이제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이제 실제로 난임자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제가 좀 슬라이드가 갑자기 꺼졌네요. 네, 꺼졌네요. 네. 네네. 이건가? 아, 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네네. 이거네. 밑에 이거. 네네네. 네. 실제로 저희 회사는 2021년 난임자를 대상으로 한 케어 코칭 서비스를 중심으로 창업을 했는데요. 그 전에 제가 2016년 난임 진단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이를 스스로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들이 생기면서 이제 그 이후에 2020년도에 난임 정책 연구 진행을 하면서 이제 DA블을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DA블을 통해서 대구시에서 난임 힐링 케어 관광 서비스도 진행을 해봤고요. 주민 참여형 그 리빙랩 사업에서 저출산 개선 사업 대표 주민으로서도 참여를 했고, 그리고 난임 A2G라는 오프라인 행사도 대구시와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현재는 난임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R&D 과제도 수행 중에 있고요. 이제 이러면서 저희는 굉장히 많은 난임자들을 만났고요. 이분들의 목소리를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실제로 이제 저출산 개선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난임 지원은 이미 정책적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중위소득 180% 미만 난임자들에게는 난임 시술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난임 시술비 지원 대상자가 되는 경우에는 자부담금이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비용이 추가가 되면 난임 시술을 과거에 굉장히 비용이 비쌌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그래도 저렴한 가격으로 이제 난임 시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 180% 이상 되는 그런 고소득자들한테도 시술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난임 시술을 하는 횟수는 굉장히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시술을 많이 한다고 해서 난임 시술 성공률이 높아지지 않는 것이 바로 문제인데요. 현재 알려진 난임 시술 성공률은 30%에 불과하고요. 평균 난임 시술은 한 7, 8회 정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술비 지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반복적인 그런 시술은 내가 도저히 회사 생활을 같이 병행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발생하는 부분들을 나타냅니다. 또 온라인 카페에는 이런 부분들을 호소하는 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 일부 지자체는 난임병원이 또 없는 지자체들도 많아요. 특히 우리 제주도만 하더라도 난임병원이 없는 상황이기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이 뭐 가까이에 있는 대구나 서울을 이렇게 비행기로 왔다 갔다 하면서 난임 시술을 받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평균적으로 7번만 난임 시술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한 시술당 최소한 6번에서 7번 정도의 병원 방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시술비 외에도 부가적으로 뭐 비행기 비용 뭐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죠. 그러다 보니 이제 근무는 당연히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행히 그래도 공공기관이나 공무원분들이 이 난임휴직이라는 제도들이 좀 있는 상황들도 있어서 이를 어떻게 보면 사회 복귀하지 않고 육아휴직을 연장해서 사용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난임휴직을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많은 대다수의 난임자분들이 사실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에 근무를 하시는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좀 병원이 이제 다른 직장들을 그만둬야 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득 기준 180%라는 기준이 어떻게 보면 그 부부 합산 소득이 한 550에서 한 600만 원 미만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둘이 같이 벌면 그 소득이 넘어가는 케이스들도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시술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이제 일부러 경력 단절을 선택하는 그런 상황들도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여성들은 나의 커리어 때문에 이제 또 고민을 하게 되고 이제 다시 이제 사회 복귀를 하면서 또 난임 시술로 뒤로 밀리게 되고 하는 그런 반복적인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래서 저희는 물론 이런 시술비 지원이라는 건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고 이제 소득 기준이 없어져야 된다는 것도 동의를 하지만 단순히 경제적 문제만 해결된다고 해서 난임이라는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제안된 정책 중에 난임 부부 정서 심리적 지원 강화를 위한 뭐 심리 상담 바우처를 제공하겠다라는 그런 정책 내용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미 지자체별로 난임 우울증 상담센터 등 복지부가 주도해서 많은 심리 지원 기관들이 설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병원이라든지 이제 뭐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 뭐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들, 그다음에 전문 간호사 선생님들 등 여러 분들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 난임자를 위한 그런 심리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런 심리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일회성으로 이용하시게 되거나 아니면 찾기가 참 어려운 상황들도 많이 발생을 해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많은 병원이라든지 뭐 생식의학회라든지 이런 곳에서 이제 연구적으로 좀 발제가 된 내용들도 있는데요. 이 난임 여성 자체가 시술 과정이나 시술 유형, 시술 결과에 따라 내가 원하는 그런 포지셔닝이 다른 거죠. 내가 뭐 어떤 상황에서는 이제 난임 시술에 대한 정보를 원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심리적으로 지원을 원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일상생활에 대한 그런 관리를 원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치료 단계에 따라 경험하는 이런 심리적인 욕구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제공해야 된다는 것은 이미 과거부터 계속적으로 나왔던 사항입니다. 하지만 이미 병원에서는 뭐 일상생활 관리를 제공해주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기관이고 또 심리센터에서는 난임 전문성을 가지고 이제 상담을 해주지는 않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동시에 만족시키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대구에서 난임자 대상으로 저출산 개선 사업을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요. 이때 좀 다른 측면에서 이제 좀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 대상으로 혹시 직장을 그만둔 경험이 있거나 이 그만뒀을 때 그 영향이 난임이었는지를 좀 여쭤봤는데요. 사실 상당수가 직장을 그만둔 경험이 있었고 잠깐만요. 네네. 저도 화이팅. 나 진짜 나도 화이팅. 제가 앞으로는 이걸 안 해야 되겠어요. 안 네. 해야 되겠으니까. 이거 잠깐만요. 저 이 슬라이드 다시 한번 설명. 네네. 저것만 좀 네네. 끝내주세요. 저희는 대구에서 저출산 개선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방문하셨던 분들에게 이제 난임으로 그 경력 단절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를 여쭤보았을 때 상당수가 난임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었던 케이스가 당연히 있었고요. 근데 이미 법적으로 난임 치료 휴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미 제도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실질적으로 제대로 사용했던 케이스는 굉장히 드물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이유가 사실 이제 직장 같은 경우는 내가 빠진다고 해서 내 일을 대체할 수 있는 인력들이 지원되지 않으면 결국은 그 일은 동료들이 이제 전담하는 구조가 돼 있다 보니까 이제 직장 내 눈치 보기, 그다음에 난임 휴가를 그러다 보니 편히 쓸 수 없는 환경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들은 난임 휴가를 늘리는 그런 제도적인 정책도 좋지만 더 나아가서는 직장 내 난임 인식 개선이라든지 난임 휴가를 잘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라든지 난임 예방을 위한 그런 정책들. 진짜 죄송합니다, 대표님. 네, 괜찮습니다. 네,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라서. 되게 중요한 얘기라서 다시 할게요. 잠깐만요. 네. 아, 대표님 저 끝났대요. 네네. 잠깐만요. 죄송해요. 끝. 아, 이거, 죄송합니다. 네네. 아, 네네. 네네. 이 슬라이드 그냥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아, 다음,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시작하면 제가 할게요. 네, 제가 시작해드릴게요. 공손하게 얘기해 주렴. 어저께 얘기했다. 책임은 나의 누나가 질 거다. 그래 죽여버려. 다 조용해놨다. 내가 할게. 옛날에 공부 못하는 아가 막 이래 엎드려 있다고. 야 조용해라. 조용해지고. 싸우자. 가위바위보. 누가 돼?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대신에 커피 한 잔 더 드시고 가세요. 우리가 저기 자바라를 달았었어야 되네. 그죠? 플라스틱 자바라라고 진짜 오랜만에 들어보죠. 전문 용어. 김기타 자바라 좀 구해봐라. 너무 찬찬하고 또. 저 소리가 다 들어가나? 들어가. 저 종이 넘기는 것도 들어가더라고. 야기할게. 근데 이쪽 페이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의료비, 간접비 지출에 대한 부분도 정책에는 포함이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그게 어쨌든 치료 후, 난임 시술 수를 확대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결국 네네. 그걸 확대를 해도 경력 단절이 이어지지 그쵸. 않게끔 하는 시스템이 네네. 필요한 건데 그게 맞아요. 부재하다. 네네. 그 얘기가 중요한 거잖아요. 네네. 그게 지금 이게 핵심인 거잖아요. 네네. 아 사실 더 핵심은 저희 라이프 케어 관리도 핵심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라이프 케어를 말씀해 주셔야 되는 네. 거니까 그걸로 이렇게 네네. 되는 걸로. 네, 굉장히 이제 이슈는 맞죠. 정말 네, 정말 지금 경력단절에 중요한 진짜. 이슈. 나중에는 그냥 정말 경력단절 문제로 같이 묶어가지고 한번 네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암을부터 케어가 공약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 경력단절 문제로 같이 엮어서 청년 문제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는 아마 나올 것이다. 회의 옆으로 가야겠다. 감사합니다. 점점 조용해지고 있죠? 태희야 모시도록 하여라. 이럴 때 내가 한번 갔다 와야지. 그래서 조용해지면 이제 내가 조용시키는 거지. 한 번 더 살아. 지금 조용해지잖아. 사람 다 나가. 잘했어, 잘했어. 아니, 좋았어. 그래서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드디어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거부터 할게요. 시작. 네, 저희는 이제 대구에서 난임자 대상으로 저출산 개선 사업을 진행하면서 난임자들을 만나서 이제 한번 직장과 병행이 가능했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번 수행해 본 적이 있는데요. 대다수의 여성들이 직장을 그만둔 경험이 있고, 근데 그 그만둔 경험의 원인이 난임자였다라는 그런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미 법적으로 난임 치료 뭐 연차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만들어진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 사용하였다의 경험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사용한 적이 없다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그런 근무 형태의 구조가 난임 치료를 내가 해서 회사를 이제 잠시 뭐 이제 연차를 낸다 하더라도 그 업무적인 부분들이 뭐 동료한테 전가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주변 동료들이 좋아하지 않고 또 워낙에 난임 시술 한 번 할 때 막 6번 7번씩 병원을 한 2주에 반복적으로 가야 되는 상황에서 참 배려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난임자들이 난임 휴가를 쉽게 낼 수 없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난임 휴가를 이제 증가해주는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뭐 직장 내 난임 인식 개선을 통해 눈치 보지 않고 난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지원해 준다든지 아니면 난임 예방을 위한 사전 관리 서비스를 이제 제공해 준다든지 아니면 직장 내 난임자를 위한 별도의 정책, 예를 들어서 뭐 난임 시술자가 있을 때 근무 대체 인력을 지원해 준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통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을 직접적으로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글로벌 사례들을 조금 찾아봤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워낙에 우리나라처럼 난임 시술 비용을 이렇게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시스템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난임 예방에 대한 그런 스타트업들이 조금 성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난자 냉동이라든지 아니면 난임 시술 예방 보험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불가하지만 뭐 집에서 혈액 검사를 통해서 내가 자녀 난자수를 확인한다든지 하는 그런 스타트업들도 등장을 하고 있고요. 이제 영국이나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임신 전 여성 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해주는 서비스들도 발생을 하고 있고, 이제 최근에 일본 같은 경우는 저출생 대책에 이제 난임이라든지 건강한 임신 예방을 위한 생리전 증후군 등 2030 자체에 이제 질환에 조금 집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미 이렇게 난임 전 혹은 임신 전 건강을 관리하는 영역을 이제 WHO에서 페리컨셉션 케어라는 그런 용어로 이미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난임 진단자들이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거나 아니면 한약 지원을 받거나 하는 그런 서비스 위주로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물론 이런 시술비나 이런 한약비가 굉장히 많이 들고 단편적으로는 이제 정말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기 때문에 해결은 필요하지만 결과적으로 근본적인 이런 출생률을 올리고 난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임신 전부터 이들을 관리해야 되는 그런 통합적인 관점의 그런 정책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현재 지금 뭐 신혼부부나 난임자나 혹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뭐 대다수의 공약들이 이미 지원해주는 정책들이 뭐 산정검사를 지원해준다, 뭐 철분제를 지원해준다, 뭐 건강보험 지원해준다, 시술비 지원해준다, 뭐 이런 부분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요.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조금 더 나아가서는 임신 전 건강에 대해서 민간과 공공이 통합케어 생태계를 구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리진단 바우처가 조금 더 나아가서 라이프케어 바우처 등으로 확대가 된다면 일단 청년층의 일상 건강관리와 결부되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시술 성공률 자체가 뭐 30% 미만, 1인당 시술 반복 횟수는 평균 7, 8회에 달하기 때문에 이 시술비 지원 확대 외에도 이 바우처 제도를 통해서 일상생활에서 내가 라이프케어를 관리하고 심리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식영양제 관리라든지 아니면 건강한 그런 라이프케어를 향상시키는 습관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제공을 해주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런 시술 전문성을 보유한 병원과 라이프케어를 제공하는 민간기관 그리고 현재 보건소들은 이제 보건소 자체에서도 난임자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그 서비스의 대다수가 이 시술비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이 금액적인 부분들이 잘 맞는지 이런 역할들에 치중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건소에서 이 난임자를 담당하는 뭐 간호사 선생님 같은 그런 전문 인력들이 단순 행정의 역할들로만 이제 주로 활용되시는 경우들이 상당히 안타까운 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과 민간이 이제 통합한다면 이들을 중간 관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케어 관리자로서의 역할로서 좀 활용이 더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상생활과 시술의 연속성 있는 관리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외에도 당연히 이제 저희가 정책 목표와 이제 주요 내용들을 조금 이제 좀 정의를 해봤는데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전에 내용이 얘기가 나왔던 그런 암 애프터 케어 공약을 조금 차용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난임 시술이 경제적, 사회적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난임 시술 중에서도 나의 삶이 지속 가능한 사회, 그리고 일상생활 건강을 통해서 신체적, 심리적 건강을 확대하고, 그리고 신제도를 발굴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구에서 이제 난임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그 힐링 건강 서비스도 한번 시범 사업으로 운영한 적이 있는데요. 상당히 사용자들의 반응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를 위해서 이게 정말 필요하다라는 것들은 사회적으로 정말 당위성이 인정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런 부분들도 함께 이제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죄송해요. 제가 또 실수했네요. 좋았는데요? 네네. 할게도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아, 네, 너무 괜찮나요? 아니요? 좋았어요. 그래서 좋았어요. 네. 다음은 이제 김보희 팀장님께서 하시는군요. 네, 진행해 주십시오. 네, 제가 저희 대표님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저는 이제 저희 라이프케어를 직접 받으시면서 코칭을 받으시면서 이 심리적인 부분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고 그 부분이 라이프케어와 심리적인 부분이 연결되짐으로써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는지 제가 현장에서 느끼고 그리고 봐온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우선은 앞에 저희 DF 케어, 라이프 케어 서비스는 너무 대표님이 설명을 잘 해주셔서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 거고요. 저희 케어 코칭은 1대1 맞춤 케어 코칭을 해드리는 것을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 서비스는 생활관리, 즉 식습관, 수면, 운동, 활동량 이렇게 네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플래너의 기록을 받고 그 기록을 제가 분석해서 저렇게 리포터에서 들으면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이 더 보완해야 되고 또 내가 어떤 걸 더 하고 싶은지를 이제 체크를 한 다음에 일주일 단위로 미션이라는 걸 드립니다. 그럼 제가 일생생활에서 이 미션을 수행하느라고 거기에 집중하고 그러면서 내 체력이 좋아지고 건강한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케어를 해드리는 것이 저희 서비스의 주된 목적입니다. 근데 저희가 사실 이 서비스를 처음부터 이제 하면서 심리 케어를 같이 한 거는 아니에요. 저희도 사실 여러 가지 근거를 기반으로 일상생활에 이렇게 건강 관리를 하게 되면 난임 시술 성공을 좀 더 빠르게 이끌고 임신으로 유리하게 유도될 수 있는 몸을 만들어 드린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는 심리 부분을 건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못했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직접 이제 온라인에서 난임자분들을 만나면서 느낀 게 저희를 만난다고 해서 임신이 성공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실패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전에 많은 실패를 겪고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 이렇게 만나보면 너무 이제 그 상실감, 죄책감, 그러면서 오는 우울감
이런 게 너무 큰 게 제가 너무 느끼겠더라고요. 옆에서 얘기 채팅으로라도 그거 너무너무 많이 느끼고 어느 분은 정말 시술에 실패하면 그대로 그냥 드랍아웃 돼버리면서 그냥 동굴로 그냥 들어가신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을 겪으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케어와 우리가 돌봐드리지 않으면 우리의 라이프 케어 끝이 우리가 정말 앞에서 임신 성공을 이끌어드립니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없는 서비스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가져서 그 이후에 저희가 PHQ-9이라는 우울증 지수를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면서 어떻다 저떻다 이제 얘기하면서 그 부분도 이제 마음 케어라는 어떤 명명을 가지고 저희가 서비스를 이렇게 해드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보면 사실 저거는 저희 케어 받으시는 분들의 우울증 현황입니다. 그러니까 정상과 우울증 현황이 한 60% 정도 되고 있어요. 여기에는 뭐 가벼운 우울증부터 시작해서 저희 심한 우울증까지 다 포함된 분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울증을 그러니까 난임자분들의 우울증과 어떤 그런 케어 부분에서의 그런 심리적인 부분은 떼고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정말로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계시겠지만 우울증 치료를 할 때 아주 심한 우울증은 약물 복용을 처방을 받지만 그 전에 상담을 받으면 햇빛 쐬는 거 걸으세요. 음식 드시고 규칙적인 생활하세요. 잘 주무세요. 이런 게 아주 기본으로 된 상태에서 좀 더 심하면 약물 처방을 받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더라고요. 나는 케어에서도 사실 우울증을 어떻게 마음 케어가 되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힘든데 또 그 일상생활을 또 놓고서는 우울증만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두 개가 너무 잘 맞물려 돌아가는 어떤 톱니바퀴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난임자분들은 임신에 성공하면 그 우울증이 정말 많이 나아지고 당연히 그 원인 자체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정말 심각한 거는 이분들이 사실 난임을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셨지만 회사에서 난임 휴가 못 쓴다고 얘기하잖아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난임을 인정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너무 크기도 하지만 본인 자체가 난임을 숨기고 싶은 거예요. 그 집단과 그런 게 자기 자책과 뭐라고 그러죠? 저 지금 너무 소름이 돋는데 그런 그 실패해서 오는 상실감과 그런 것 때문에 주변의 말 하나하나가 너무 상처고 또 주변에서는 그 상황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냥 위로한다는 말 자체가 너무 상처기 때문에 어떠신 분들은 가족에게까지도 숨기고 진행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왜 그 상처가 전가될까? 그러니 혼자 그걸 다 견디니 인터넷에서 그냥 나 오늘 실패해서 너무 우울해요 하는 어떤 단막의 어떤 그런 글을 남기고 그 사이에서나 그냥 이렇게 위로받는 그 정도의 정말 너무 어떻게 보면 폐쇄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난임 휴가를 못 쓴다라는 부분이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그 자료를 보면서 그런 부분을 정말 많이 작용을 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서비스에서는 사실 여러 분들이 사례가 있습니다. 사실 평가적인 부분과 케어적인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이런 부분을 보면 조금 더 아마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실 것 같아요. 저기 지금 A 회원의 분은 이 우울증 지수를 보시면 우울증 지수는 높은 게 안 좋은 거고요. 파란색에는 낮은 점수가 개선이 된 겁니다. 그럼 저희하고 처음 만났을 때 9점으로 시작해서 3개월, 4개월 케어 받으시면서 5점으로 낮아지셨고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어떤 운동과 케어를 통해서 비만도, 즉 그 체중을 이렇게 감량을 잘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식습관이라든지 걸음수, 3,000보에서 8,000보를 이렇게 평균적으로 많이 늘리셨고요. 수면 부분도 좋아지면서 그렇게 이제 좋아졌더라고요. 저희도 처음에 자료를 준비하면서 우울증이 좋아지네, 케어는 어떻지? 라고 하면서 이런 데이터가 있는 걸 보고 사실 조금 놀랬었거든요. 근데 이 회원분 같은 경우는 저희하고 같이 케어를 받으면서 시술을 실패했지만 일상 복귀가 빠르게 이루어졌고요. 지금 자연 임신 성공하셔가지고 유지해 주시는 상태예요. 그래서 너무 좋은, 그러니까 함께해서 너무 좋은 케이스인 거고요. 또 한 분은 이분은 지금 시술을 과정 중에 계신 분이시고요. 왜 연세가, 그러니까 고령의 난임자분들은 잘 이제 난자 성숙이 안 되고 배아가 잘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이거를 바로 신선 이식을 한다기보다는 하나 두 개 정말 이렇게 모아가지고 나중에 이식을 하시거든요. 동교를 해놨다가. 그런데 46세 고령자이신데 그러니까 이분은 저희랑 처음 받을 때는 사실 우울증 지수가 7에서 시작해서 5로 낮아지면서 저희하고 라이프 케어를 같이 하면서 1등급의 배아도 나오고
그리고 난자 채취하는 개수도 조금 늘어나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시고 그런 변화가 있으니 우울증 지수가 낮아졌을 수도 있고 또 우울증 지수가 낮아지니 좀 더 라이프 케어에 이렇게 치중을 하면서 좀 더 몸이 어떻게 건강해지는 상황일 수도 있지만 어떤 게 뭐 1, 2, 3, 4 해가지고 저희가 어떤 결과를 내놓을 수는 있지만 내놓을 수는 없지만 사실 어떤 이렇게 양상이라든지 어떤 변화라든지 그런 거는 정말 확실한 그런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는 아니고 한 케이스만 더 설명을 드리면 사실 C회원 같은 경우는 분은 케어 코칭 중에 저희하고 하면서 임신에 성공을 하셨는데 3개월을 지키지 못하고 유산이 되신 케이스예요. 그런데 사실 이런 케이스가 왕왕 있으시죠. 그리고 그동안에. 근데 사실 그 아기 심장 소리 다 듣고 그리고 뭐 이렇게 주시는데 이렇게 막 태명까지 다 달았는데 그게 이제 심정지로 이제 유산이 된 상황이라면은 그거는 어떻게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희하고 꾸준히 같이 하시면서 우울증 지수 자체도 좋아졌지만 사실 자기가 어떻게 보면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고 바닥으로 떨어지고 모든 게 내 탓 같고 그런 심리 상태를 빨리 극복하고 일상생활에 복귀하시면서 되게 긍정적인 케이스라고 제가 정말 설명을 드리는데 사실 저희는 회사잖아요. 그리고 어떤 긍정적인 결과를 끌어내려면 사실 임신 성공률이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심리 케어와 라이프 케어를 같이 접목을 하면서 케어를 해드리면서 정말 중요하게 제가 현장에서 느꼈던 건 임신 성공률도 정말 좋고 그리고 그거 임신 성공하면 정말 이렇게 행복하게 우울증 지수 낮아지는 건 맞지만 정말 중요한 건 저는 여기에 있다고 보거든요. 시술 실패를 하더라도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고 옆에서 누군가가 전문가가 그 부분을 케어해주고 괜찮습니다라고 얘기해주고 어느 가족한테까지 비밀스럽게 가져갔던 그 부분 아니면 인터넷에서 그냥 누가 모르는 사람한테 위로를 받던 마음을 나를 잘 알고 내 라이프 스타일을 잘 알고 케어해줬던 사람이 코칭을 해주면 그만큼 사회적인 어떤 고립감이라든지 복귀할 수 있는 어떤 심리적인 지지 상태가 훨씬 더 빠르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서비스 임신 성공률뿐만 아니라 이런 심리적인 지지를 통해서 이분이 임신을 했건 안 했건 중간에 시술을 실패했을 때 바로 사회복귀가 가능하고 사실 실패하게 되면 다 느끼는 게 이제 혼자 있고 싶으면 그 말할 수 없는 그 절망감이 밀려. 근데 그게 계속 반복이 되면서 진짜 마음이 무너지면서 어떻게 보면 경력이 단절되는 상황이 어떤 시술 횟수별로 뭐 그런 어려움도 있지만 이게 차수가 많아지면 이제 그런 마음이 들면 본인도 모르게 이제 숨어버리는 경우인 거죠. 그래서 경력 단절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 서비스 아니면은 어쨌든 이런 심리적인 바우처라던가 이런 게 너무 절실하게 필요한 이유가 이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국가적으로 정해지는 제도가 심리적인 이게 어떤 지지를 해준다는 제도가 정해지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케어도 이렇게 해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런 융합적인 그런 서비스를 난임자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국가의 제도적인 게 생기면은 뭐라 그랬을까요? 정말 어떤 말 그대로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겠죠. 제가 돈을 사실 저희 서비스에 찾아오시는 분들은 내가 어떤 원해서 어떤 그런 헬스장에 가는 거랑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운동을 내가 원해서 가서 코치를 받는 거듯이 그런 부분이지만 그 외에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은 정말 얼마나 힘들까.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제도적으로 마련이 된다면 어떤 훨씬 더 많은 난임 부부들, 난 가족들, 더 나아가 직장에서 내 동료가 난임을 겪고 있었던 걸 자연스럽게 어떤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되고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우리 정말 아기 낳고 싶어 하는 절실한 그 난임자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결론을 그러니까 저희는 일상생활에서 이제 적극적인 우울증 관리를 통해서 어떤 심리적인 건강 문제를 개선시켜 드리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시술 후 채취 어떤 질 향상에 눈에 띄는 변화가 있을 때 심리적으로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인 거예요. 임신이 됐을 때 아니면 시술 결과가 좋을 때 그렇게 심리적인 건강이 개선될 수 있다라는
점이고 그 난임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저하는 매우 복합적으로 오는 거라서 단순히 난임 치료에 딱 국한된 것이 아니라 어떤 전방위적인 거죠. 심리적인 라이프 케어, 아니면 시술하고 관련된 그런 전문적인 그런 정보 제공들이 이렇게 있는 건데 단편적인 게 사실 너무 아쉬운 부분일 것 같고요. 그래서 난임을 관리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민감한 주제고 민감한 고객들이고 사실 그 민감함을 깨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사실 이렇게 같이 도와주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어떤 그런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경력 단절이나 이런 게 어떤 경제적인 돈에 의해서도 있지만 사실 심리적인 그런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 그런 부분이 같이 복합적으로 된다면 이분들의 어떤 경력 단절도 거기에서 그렇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당연히 출산율 늘릴 수 있고요. 그럼 꼭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이게 난임이라는 하나의 주제만 볼 것이 아니라 이 난임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심리적 지지와 경력 단절이 결국은 한 명의 삶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좀 더 복합적으로 봐야 된다는 부분, 그러니까 결국은 난임 시술 횟수나 출생률의 성과를 맞춘 KPI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난임이라는 라이프 사이클 안에 하나의 이벤트를 맞이를 하더라도 지속해서 얼마나 삶이 유지될 수 있느냐를 볼 수 있는 행정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금 난임에 대한 이야기를, 난임 부부 지원에 대해서 좀 더 복합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스템 마련에 대한, 어떻게 보면 토탈 케어에 대한 부분이죠. 토탈 케어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어서 저희 정유미 대표님 말씀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주제는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결국은 경력단절 여성, 그리고 전반적인 이 고용 시장에서의 문제점도 같이 짚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발표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저 슬라이드 봤거든요. 시작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호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연결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경영부 여성의 경제적, 심리적 자유를 돕는 플랫폼이라는 캐치프라이즈는 저희 소셜 미션으로 등기부등본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저 역시도 이제 결혼 이주 여성으로 낯선 이 지역에 오게 되면서 이제 남편 따라 이주한 여성이라는 엄격한 서사가 달라오게 되고 원하지 않는 전단녀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일을 시작하려면 어떻게 될까라는 것들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하물며 한국말이 통하고 제국에서 하는 저 역시도 그런데 지역에서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결혼 이주 여성들이 살고 있다는 것도 사실은 인식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저희는 지금 그 온라인 잠자력을 주목하는 여성 포토와 함께 그 지역에서는 결혼 이주 여성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더 편해요. 이게. 네, 그게 더 편하더라. 자꾸 다른 게 누르고. 실제로 이런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엄마에게 전제력과婚이라는 게 과연 어울리느냐. 엄마가 되고 나서 이제부터 네 인생은 아이를 잘 키우는 것에 집중하거라라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보통 이제 경력단절 여성들이 이제 구간이 30대 초반에서 중반 정도로 가장 커리어에서 왕성한 시기에 이제 경력단절의 경우를 맞이하게 되는데 못 돌아가거나 아니면 돌아가지 않는 게 선택하거나 둘 중에 하나로 구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보면 OECD 국가 중에서도 한국이 굉장히 높은 그 교육열이라든지 그리고 특히 요새의 그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 MZ 세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해외에서 공부를 했다거나 유학의 경험들이 굉장히 많은 여성들인데 근데 이 여성들이 여전히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집안에 들어간다. 그거는 사회적으로 링크가 끊긴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결혼하지 않은 다른 M세대들이 보기에는 엄마가 되는 순간 정말 내 인생이 사라지니까 나는 결혼을 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굉장히 많이 보이고, 실제로 저희가 이제 F차일을 조사를 하면서 다양한 독자층들을 만나봐도 그 Z세대층들은 이제 엄마가 궁금해서 이 책을 본다라는 독자들도 굉장히 많지만, 한편으로는 엄마 다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난 낳지 말고 엄마 인생 살아라는 피드백을 많이 주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엄마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키지 않으면 지금 화두인 저출생에 대해서 과연 더 나은 미래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그런 자원들이 이렇게 훌륭한데, 이 자원들을 다시 이제 어떻게 보면 어떤 분은 마중물만 필요할 수도 있고요. 어떤 부분은 정말 심리적인 케어부터 굉장히 아주 깊이 있는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부터 단계별로 준비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다라는 측면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지역에서는 또 제가 결혼 이주 여성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처음에 2019년도에 저희가 법인을 설립을 한 다음에 가장 먼저 시작한 프로그램이 그림자 치유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이제 비언어적인 매체 그림책과 그리고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 트게시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서 처음에는 이벤트성으로 시작을 했던 것이 이제 매주차 수업이 확대가 되었고요. 저희가 이제 그런 결혼 이주 여성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가장 큰 페인 포인트는 뭐냐면, 원가족 내에서 이제 언어의 그런 어려움 때문에 소외되어 계신다 그런 측면도 있지만, 이들은 여전히 30년, 40년 살아도 이방인이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이제 사회 안으로 초대를 할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되면서, 저희가 시작부터 정의주택 같은 이제 사회적 기관 가족 데모를 진행해서 확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포항시의 그런 다문화 그림책 도서관으로 선정이 되었어요. 저희 프로그램이 좀 알려지면서. 근데 일단 이것뿐만 아니라 단순히 그냥 이벤트성으로만 남을 수는 없기 때문에 고향의 도서관으로 보내는 편지라는 컨셉으로 해서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각국에 있는 도서관에도 보내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는 글로벌 NGO와도 이제 협업을 해서 단순히 이제 엄마를 돌본다라는 것이 하나의 이벤트나 아니면은 뭔가 여러 사회 문제 중에 그냥 마이너한 것이 아니라 엄마를 돌보는 것이 또 나를 돌보는 것이다라는 저희 아젠다를 설득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번 발표를 위해서 이제 결혼 이주 여성과 관련된 기획부를 저희가 찾아봤을 때도 굉장히 놀라웠던 점은 대부분의 이제 결혼 이주 여성들이 이제 취하고 있는 포지션이 뭔가 이제 그런 출생률을 높이는 하나의 이제 대안처럼 이제 그러신다든지, 아니면 이제 조금 더 나은 그런 삶을 위해서 이곳에 찾아오신 분들 중에 굉장히 고학년 여성분들이 되게 많은데, 남편의 허락이 없으면은 이제 승인이 없으면 한국에서 체류를 할 수 없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본인이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자체는 굉장히 소멸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많이 파악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놀라웠던 점은 통계에 대한 기준치나 이런 것들이 2000년대 초반이나 중반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제 정말 사각지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부분의 이제 다문화 정책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이제 이민자들에 대한 정책이 요새 또 화두이기도 한데, 현재 국적별로 저희가 결혼 이민자를 또 추산을 해봤을 때도 중국이 사실 가장 많고요. 또 가까운 일본, 필리핀 같은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선생님들도 이 나라에서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아요. 근데 동아시아 이런 식으로 번역으로 보지만, 사실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뭐냐면 한국말을 40년을 사셨어도 좀 하기 어려우신 분들도 굉장히 많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위축이 되어 계시고,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보통 이제 가장 큰 갈등을 겪는 사춘기 경우가 봤을 때 엄마와는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밤을 새는다든지, 그리고 원가정 내에서의 소유 현상들을 굉장히 많이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들에게 단순히 지금 당장 필요한 어떤 뭔가 이벤트나 아니면 루틴이나 이런 것들을 전달을 하지 않는다. 이 국가의 중요한 인적 인사로 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무도 사실 고민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게, 관심을 가져주는 곳이 없다라는 것들이 가장 큰 페인 포인트가 아닐까. 하지만 이제 여성으로 또 엄마로 살아가는 것이 앞으로 저희 인생 기본값이라면, 그러면 나의 그런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사회를 바꿔나갈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같은 모국어를 쓴다고 하더라도 그들 내에서 네트워크가 있고 또 다문화 지원센터라는 것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그런 행정적인 절차에 머물러 있는 수준입니다. 뭔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겠다라고 들고 가도 이제 좀 조심스러워하거나 염려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가족 내에서도 그런 인지나 이런 것들이 좀 부재하다 보니까 아이가 이제 모든 교육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에서부터는 단어의 사용이라든지 표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편차가 벌어지면서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히 예측할 수밖에 없었던 문제이겠다라는 것들을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책을 기획을 하게 된 것도 엄마가 뭔가 이방인이거나 아니면은 좀 그냥 나의 엄마로서의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의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는 한 여성의 주체로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화적 유산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책이라는 저희 플랫폼을 사용해서 전달을 했던 거고요. 이 책을 이제 고향에 있는 도서관으로 보내는 편지라는 컨셉으로 만든 건 역시도 이들이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모였지만 결국에는 각자 다른 어떻게 문화사절처럼 이제 기능할 수 있다라는 것들도 저는 좀 증명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6개국의 결혼이 주었습니다. 9명이 모여서 이 책을 만들게 되고요. 코로나 때문에 사실 저희가 예정되어 있던 도서관 투어라든지 다문화 센터와의 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이 어려웠지만 이 책을 통해서 저희가 새로운 가능성들을 만들어 나가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서로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그래픽하게 보여주면서 동시에 굉장히 가깝지만 먼 나라의 문화들을 발견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제 필리핀 같은 경우도 코로나19는 굉장히 자주 한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여행지이기도 했고 우리가 가장 흔하게 먹는 과일이 바나나이기도 해요. 근데 이 선생님이랑 인터뷰를 하면서 이분이 어디에서 태어나고 어떠한 성장 환경을 거쳤으며 그래서 어떻게 이제 지금 한국에 오게 되었는지를 저희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면서 이제 한국어, 영어, 모국어, 3개국어를 병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그러면은 사실 알게 된 문화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바나나 나무 같은 경우는 우리는 그냥 흔하게 생각하는 나라이지만 필리핀에서는 이 나무 하나가 한 가문을 먹여 살리는 장치라고 하더라고요. 단순히 그냥 한 획가족 정도가 아니라 이들에게 이 나무는 정말 생명을 가져다주는 생명의 나무이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내용들을 저희가 발췌를 하면서 어떠한 기획을 통해서 이분의 이야기들을 전달을 할 수 있을까 나아가서 결혼이 주어서 병의 불우 여성이라고 지칭을 하는 그런 여성들의 가능성이나 잠재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보여줄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3개국어를 경기를 하게 된 것도 저희가 아마존이나 이제 해외에 있는 서점들의 이 책을 입고를 시키면서 단순히 이게 한국에서만 벌어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희가 이제 매거진을 통해서도 한국인이지만 해외로 이주한 여성들도 굉장히 많이 모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내가 어디서든 뿌리를 내릴 수 있으려면 사실 일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나의 정체성을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작업들을 계속해서 앞에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프로젝트를 하면서 선생님들이 연세가 좀 지긋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어로 소통을 여전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고 해서 영어로 소통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이들에게 사실 필요한 거는 단순히 그냥 뭔가 출판 지원 정책 아니면 어떠한 이벤트성 어떠한 정책, 다문화 행사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아니고요. 계속해서 이것들이 시리즈화돼서 알려질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단순히 책 한 권으로 세상을 바꿀 수는 없는 문제이고요. 그렇다면 이들에게 직접적으로 필요한 거는 서로 간의 그런 심리적인 앞으로 형성을 하면서 계속해서 인터뷰를 하고 또 이들을 만들어지면서 실제로 책이 나왔을 때 선생님들 굉장히 많이 치유를 받는 경험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단순히 뭔가 책 하나만 만들고 끝 이런 게 아니라 정서적인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또 저희가 경북적 발달장애인협회를 비롯해서 이제 그런 센터들이랑 협업을 하는 이유도 저희 선생님들이 직접 만든 책을 가지고 그걸 통해서 센터에서 강의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정말 이 지역 내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립을 할 수 있으려면 작정 크던 돈을 벌 수 있는 경험들이 쌓여 나가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것조차 부재합니다. 바로 앞에 있는 마트 나가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지는 분들도 여전히 계셔서요. 그렇다면 할 수 있다. 그리고 가정 내에서도 우리 엄마가 작가가 되었다니
우리 엄마의 책에 나왔다면서 풀어드리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런 3단계 프로젝트를 통해서 저희는 궁극적으로의 목표도 어떤 외양을 확대를 하거나 뭔가 이제 이걸 통해서 어떤 번영 프로젝트보다도 지속 가능하다라는 게 저희 가장 큰 화두고요. 계속해서 책을 만들 수 있고 계속해서 선생님들이랑 프로그램을 준비할 수 있으려면 사실 기본적으로 이제 그 어떤 관심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지원이나 전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혼이주 여성 또한 이제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또 한국인이 된 여성이기도 하고요. 뭐 국적을 떠나서 계속해서 이런 인가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또 고급 인력들을 뭔가 그냥 방치를 하거나 관심을 두지 않는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하게 이제 뭔가 자신의 이야기와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플로를 마련을 해준다면 사실 누구나 그렇다면 나는 뭐 엄마가 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덜받는다든지 아니면 엄마가 되어서도 충분히 자기 삶을 풀어나갈 수 있다는 인식을 보내줄 수 있고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저출생 정책의 가장 큰 기본이 되어야 할 핵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런 내용들을 또 지역에 있는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결국은 저출생, 그리고 혼인 감소율, 고용인구 감소까지 모든 문제에 다 같이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자체와 국가가 같이 케어의 영역으로 좀 봐줘야 되는 부분인데 현재까지 그게 복합적이지 못하다라는 측면과 단편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 그리고 관심이 없다라는 여러 가지 면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이슈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각자가 지금 문제 당사자로서 지금 저희가 다 여기 모여져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해 주신 내용은 잘 저희가 정리를 해서 새롭게 소확행 공약으로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어서 보내드리면 이제 같이 교류를 하면서 같이 만들어보는 시간도 가지고 그리고 또 위원회로서 모시고 싶어요. 그래서 직접 목소리를 내시는 부분들을 직접 참여를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임명장을 준비를 했으니 임명장을 드리고 그리고 저희 박재호 상임선대위원장님께서 꽃다발까지 주고 가셨으니까 저거 가지고 저희 단체로 사진 한번 찍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와, 이거 대표님 거, 이거 팀장님 거, 이거 우리 대표님 거. 해서 저희 다 같이 단체로 해서 이거 바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곳으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